죄송합니다. 앞쪽은 설명하지 말고 다시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뷰하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그 빛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빛이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UV나 비지블 또는 적외선 등을 사용하는데 처음부터 보면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그리고 IR, 적외선, 그리고 비지블, 가시광선, UV,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는데 이렇게 가면 에너지가 높아지고 화장은 낮아지고 대신 얘들은 프리퀀시는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식 E는 한유, 얘는 플랑크 상수, 그리고 C는 파장 곱하기 프리퀀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들을 C로 나타낼 수 있고 C는 온도에 따라 변하긴 하지만 상수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얘들을 람다분의 1을 보통 이렇게 나고 이걸 웨이브 넘버, 파수라고 웨이브 넘버 또는 우리말로는 파수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HC 파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수식만 외우면 크게 계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웨이브 넘버, 웨이브 랭스를 주어진 수치를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어 법칙, 원래는 비어 램버트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가 줄여서 비어 법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광, 업서번스는 몰라 업서비티 곱하기 패스하는 거리 그리고 농도라 그랬죠. 근데 이게 제가 몰라 업서비티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는 extinction 코에피션트로 얘기하고 소관계수 또 하나 더 있었죠. 그 옛날 사람들은 소관계수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흡광계수, 소관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UV 스펙트로메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그 광학 UV 비스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광원이 있고 파장 선택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형태로 가장 흡수션이 잘 되는 걸 쏴줘야 될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물질이 가장 흡수션을 높이 하는 웨이브랭스에 빛을 쏴줘야 될 거고 그래서 그 빛을 쏴주게 되면 시료 뭐 얘가 B가 되겠죠.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그리고 광검출기 이제 이 광검출기를 통과하게 되면 광검출기가 얼마나 처음에 넣어준 게 IO라 그러면 나중에 나온 게 I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들의 신호를 처리해서 뭐 업소션이 어떻게 된다라고 알려주게 되겠죠. 그래 현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현관 같은 경우는 파장 선택기에서 예를 들면 265나노미터를 선택해서 쏘아주게 되고 여기서 옵션에서 나오는 것들을 만약에 400이라고 하자. 400나노미터짜리를 측정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물질이 옵션은 265에서 현광은 400에서 나타낸다 그러면 얘들은 265의 강원에는 막 여러 가지 파장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65를 셀렉션해서 265만 쏘아주게 되면 이 물질이 액티베이션 돼서 400나노미터의 형광을 다시 뿌리게 되면 형광만 측정하게 되면 좀 더 셀렉티브한 형태의 업소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많이 되고 보통 농도를 측정할 때 UV 포토메트리를 해서 UV 스펙트로 포토메트리를 해서 이게 뭐 96회짜리에다가 넣고 그리고 스탠다드 커버를 그려서 농도를 많이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그 테이블을 이렇게 잠시만요. 테이블을 이렇게 주고 왼쪽에는 농도 업소션 해서 이렇게 수치 나오면 이렇게 y 이퀄 x 플러스 b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뭐 0.99다 하면 0.995 이상이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얘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농도를 측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언노운 물질을 측정했을 때 역으로 이 수식에 의해서 역으로 이렇게 추적하면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게 지금 X축은 농도로 다 통일되지만 Y축은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는 observance잖아요. 그죠? 근데 각각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는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질량 분석기 인텐시티를 observance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왼쪽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Y축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X축은 농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넣어준 농도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이렇게 줄을 긋게 되고, 이 직선을 알게 되면 언노운 물질에서 나온 이 Y축의 값을 가지고 농도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케미칼,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또 뭐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을 브래포드 어세이나 BCA 어세이 같은 경우도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미지의 큐브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뭐 강조를 하지 않아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간에 그 계산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엑셀 시트를 가지고 한번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보면 이러한 형태가 알려주셨죠. 그리고 인터셉트를 0을 넣었을 때랑 인터셉트를 0을 두지 않았을 때 저번에 계산한 것들은 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인터셉트가 보통 0이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왜냐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들은 별 차이가 없지만 정확히 생각하면 0으로 맞췄을 때 I 제곱값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측정이 잘못됐다라고 보게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 0일 때 값이 0이어야 되는데 지금 0을 측정하지 않고 뭐 0.1부터 측정을 쭉 했는데 거기서 나온 수식이 y 이퀄 0.24 x 플러스 1.44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뭔가 수치가 계산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측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0으로 가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스탠다드 에디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스탠다드 에디션은 원래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농도가 있는 상황인데 이 미지의 물질을 그냥 한 5개로 나눠요. 5개 나누고 여기다가 이렇게 5개를 나눈 다음에 여기는 0g, 여기는 0.1g, 0.2g, 0.5g, 1g을 넣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돼요. 이 0g을 넣어줘도 안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역으로 여기서 이 값이 농도가 원래 있던 얘들의 농도가 된다는 걸 하는 방식인데 이때는 당연히 인터셉트가 0이 아니겠죠. 원래 안에 뭐가 있었으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 스탠다드 커브를 그릴 때는 인터셉트가 0이 돼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비교하게 했었고 그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이래나 저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0을 0으로 맞춰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자, 그러면 새로 수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자,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는 설명을 안 했는데 에너지가 익사이테이션 되면 그냥 저는 이렇게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 밖에 있는 전자들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걸로 또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간 건데 여기서 그냥 익사이티드 싱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얘들이 변함이 없이 그냥 낮은 놈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놈은 이렇게 가고 한 놈은 그대로 있고 근데
이 올라간 놈이 다시 역으로 거꾸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꼭 보게 되면 얘들보다 얘들이 에너지 상태가 조금 더 높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싱글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얘를 그냥 싱글 스테이트라고 생각하면 얘들은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자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자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에너지가 많이 점프한 거고 거기다가 얘들이 다시 세워지는 형태 뭐 이런 진동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세워지는 형태가 되면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를 그냥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에너지를 더 흡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경광은 얘들이 경광이에요. 얘들이 경광이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리플리 스테이트에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익사이트 돼가지고 조금씩 내려오면서 어떤 특정한 트리플릿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다시 이제 그 바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플로레센스를 내려오지 않고 이 상황에서 조금씩 흐물흐물 내려오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얘들은 에너지가 너무 낮아서 람다가 엄청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범위 어느 정도 일정한 그 UV랑 가시광선 범위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긴 쪽에서 에너지가 나타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얘들을 이제 인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광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많이 사용되거나 그러지 않는 거고 그리고 화학 발광 같은 경우는 케미칼들이 구조가 살짝 변하면서 발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이 형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갔다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업섭션과 형광의 대칭이 된다는 거 정도까지만 알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 UV빛을 사용할 때 이제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됩니다. 일단 빛을 만들어내는 소스 조금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광원이 있고 그리고 뭐지 이거 파장 선택기 또는 광원 선택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265만 넣고 싶다 그러면 이 필터를 통해서 265나노미터짜리만 넣어서 샘플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디텍션 하게 되고 디텍션 하게 되고 그리고 신호를 처리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되겠죠. 지금 요쪽에 이제 이전에 설명했던 거죠. 근데 업소션 같은 경우는 그냥 흡수하는 거고 그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는 이 파장을 하나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냥 전체 업소션 스펙트로미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업소션 하게 되겠죠. 그죠? 지금 얘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파장의 셀렉션도 없이 그냥 파장을 처음부터 200에서부터 만약에 600까지 한다 그러면 처음에 200을 쭉 쏘다가 뭐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파장을 증가시키면 이쪽에서 이제 디텍션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실험들은 우리가 파장을 하나를 고정하게 되잖아요. 265나노랑 뭐 400나노다라고 하면 400나노를 하면 처음에는 광원에서 나온 걸 265나노미터를 셀렉션한 다음에 통과시켜주면 이쪽에서는 400나노만 읽어드리게 되고 시간에 400나노만 읽어드리게 되면 업소션이 400나노일 때 형광이 400나노일 때 얼마인가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면 보통에 보면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농도에 따라서 보면 업소션이 이거는 400나노미터 형광이라고 보통 표현하겠죠. 형광이라고 표현할 거고 농도가 뭐 0.1, 뭐 농도는 마이크로 밀리그램 퍼 ml이라고 그러면 0.1, 0.2, 11 되면 여기는 그냥 하나의 수치가 나와요. 0.24, 0.48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업소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파장을 다 다르게 해서 어떤 파장이 가장 업소션을 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지금 이렇게 가는 거랑은 아예
측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셀렉션 그 파상의 셀렉션도 없고 그냥 처음에 200나노 예를 들면 200나노미터에서 600나노미터까지 조금씩 증가시켜주면 걔들이 업소션이 어떻게 되는지 뒤쪽에서 파상에 따라서 업소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거고 이 형광 이쪽 방향으로 측정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업소션을 물질에 따라 셀렉션하고 통과시킨 다음에 그 물질이 나타내는 형광을 다시 디텍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 광원을 제논 아크 램프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냥 UV 같은 경우는 D2 램프, H2 램프도 가끔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업소션이나 에미션 같은 경우를 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그 이중 결합이 많은 애들이 업소션도 잘하고 플로레센스도 잘 나타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이 없으면 업소션 하는 그 파장이 210이에요. 210. 근데 우리가 보통의 물질 같은 경우 210을 사용하고요. 그 단백질 같은 경우는 280을 사용해요. 최대 업소션을 280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280에 우리가 단백질 280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페니랄라닌, 그다음에 타이로신, 트립토판 얘들이 그 벤젠링 있잖아요. 얘들이 더 업소션을 잘하는 파장이 2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대로 그 이중결합, 벤젠의 이중결합이 많은 형태가 되면 이렇게 높은 파장, 그러니까 280보다 더 긴 파장에서 업소션도 하고 에미션도, 그러니까 플로레센스를 잘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뭐냐면 서큘러 다이크로이즘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보면 거울상이라 그러죠. 거울상. 내 왼손이랑 오른손 모양은 똑같지만 이걸 겹치려고 그러면 겹치지 않는 거죠. 대신 거울로 이렇게 보면 두 개는 정확하게 대칭이지만 이렇게 겹치려고 그러면 겹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거울상에 따라서 이제 구조를 판단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통 서큘러 다이크로모즘은 단백질의 구조를 2차 구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는 과학적 이성질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플러스 알라닌이라든지 만약에 마이너스 알라닌 같은 경우는 이 특정한 파장을 쏘게 되면 뒤바뀐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성강도 스피시픽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특정 온도 파장 용매에서 10cm인 시료관에서 1g/ml인 시료 용액에 의하여 평면 평강을 회전시킨 이론적인 성강도.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 다시 빼서 올게요. 지금 보면 제가 광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장도 있지만 이런 파장도 있지만 이렇게 뭐 파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저는 평면에서 이렇게 나타내지만 여러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빛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45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빛의 파동이 이제 보면 360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의 평면에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평면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는 것들 파장을 구하고 프리퀀시를 구해서 에너지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파장의 길이가 얼마인지라고 아는데 지금 이 모양을 눕혀 보세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지금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그렸던 파동과는 90도가 차이 나는 거죠. 그죠? 한 바퀴 더 돌리면 뭐 똑같이 되거나 위상차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파동이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방향입니다. 대신 이제 폴라라이징 필터를 통해서 평광 필터라고 하면 평광 필터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만 한 방향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되면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는 파동을 나타내는 빛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애들은 걸려서 평광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지만, 내가 원하는 한 방향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폴라라이징 필터예요. 그렇게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을 평광판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하게 되고요. 얘들을 그대로 비춰주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구조에 따라서 이 빛의 파동이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이 물질에 의해서 이 파동이 원래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지만 안에 물질에 의해서 조금씩 변하게 되고, 그 변한 것들을 다시 평광 필터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각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 각도를, 그러니까 얘들이 통과하려고 그러면 얘들이 원래는 위쪽으로만 바라보는 건데 물질을 통과하면서 뭔가 살짝 변했죠. 이렇게 만약에 45도로 변했다 그러면 이 45도가 이쪽으로 45도가 돼야만, 45도 쪽만 돼야 통과하고 45도가 아니고 그냥 0도면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빛을 이 평광된 빛을 쏘이게 되고, 그 빛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로 돌려보게 되면 그 각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추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추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백질의 2차 구조, 3차 구조를 확인한다는 의미예요. 주로 589나노미터를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성광도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원래는 이 0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쏘았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질에 의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질에 의해서 휘어지게 되고, 그 휘어진 각도를 성광도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정 온도 파장에서의 어떤 화합물이 가진 비성광도. 이 말은 어떤 특정한 물질이 뭐 예를 들면 벤젠링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물질이 가진 특수한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특수한 파장 비성광도가 각각의 물질이 가지고 있고, 농도와 길이를 곱하면 이 성광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보시면, 똑같이 하면 똑같은 형태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파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현상의 CD 크로마토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 우리가 단백질 2차 구조에 보면 알파 헬릭스, 베타 시트라고 그러잖아요. 알파 헬릭스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베타 시트는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살표 비슷하게 설명을 하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펩타이드 본드, 우리가 단백질은 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 펩타이드 본드가 긴 형태의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CD 스펙트라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략적인 구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근데 솔직히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편향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이 그래프들을 앵글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을 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쪽에 솔리드한 라인은 주로 알파 헬릭스 스트럭처가 있는 애들에서 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렇게 웨이브랭스 얼마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베타 시트라든지 뭐 각각의 구조겠죠. 제가 정확하게 안티 패러럴 베타 시트가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구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CD를 통해 서큘러 다이크로이즘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특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이 이런 구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들이 엄청나게 섞여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그 만약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0이고 여기 1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3개, 이거 2개, 이거 하나의 스펙트라를 대략적으로 합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단백질은 알파 헬릭스가 그리고 안티 패러럴 베타 시트라고 합해진 게 좀 많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의 컴포넌트 같은 얘들을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A라는 단백질이랑 B라는 단백질을 내가 A라는 단백질 오늘 만든 거 내일 만든 A라는 단백질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서큘러 다이크로이즘을 분석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리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물리학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뭐 돌려보면 CD 스펙트라가 X축은 웨이브랭스, Y축은 이 성광도 이게 뭐였지 수식이 성광도 측정법을 통해 가지고 성광도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얘들은 뭔가 이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물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 똑같은 것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에 관해서 얘들이 구조적으로 비슷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하지 뭐 이 CD를 찍어서 내가 만든 A라는 단백질이 뭐 솔리드한 그러니까 알파 헬릭스가 몇 퍼센트 헬릭스가 뭐 30% 그다음에 안티페럴 베타 시트가 25%뭐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뭐 아주 뭐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오늘 만든 A, today, 내일 만든 A, 내일 만든 거 그리고 한 달 후에 만든 A 뭐 이것들을 모아뒀다가 얘들 구조가 비슷한지를 확인할 때 이 CD를 써가지고 비슷한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뭔가 이 CD의 스펙트럼이 비슷하겠죠? 그죠? 뭐 오늘 만든 건 이렇게 나왔고 내일 만든 거는 이렇게 나왔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조가. 그죠? 근데 한 달 뒤에 만든 거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잘못 만들었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얘들과는 구조가 2차 구조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2차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는 단백질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달 후에 만든 A라는 단백질은 우리가 오늘 만든 거, 내일 만든 거랑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뭐냐면 단백질 특히 항체의약품을 개발할 때 바이오 파마스티컬이라고 돼 있죠. 바이오 파마스티컬을 개발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서큘러 다이크로좀 있으면 세컨더리 앤드 터셔리 스트럭처.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뭐였죠? 뭐 간단히 말하면 알파 헬릭스가 많은지 베타 시트가 많은지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얘들이 구조가 어떻게 있는지는 엑스레이를 만들어서 찍어봐야죠.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찍어봐야 아는 거고 대신 이 서큘러 다이크로이즘으로 하는 건 각각에 만들었던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계속 만들었던 걸 우리가 비교해봤는데 어떤 날은 뭔가 모양이 아예 다르다. 그럼 얘들은 잘못 만들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약간의 우리가 그 스펙트로포토미터의 약간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얘들이 항체 분석하거나 바이오 파마스티컬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테빌리티는 또 왜 측정할까요? 단백질의 안전성.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뭐 이렇게 알파 헬릭스를 이루고 이렇게 베타 시트를 이루고 다시 알파 헬릭스를 이루고 다시 이렇게 베타 시트를 이룬다 라고 하면 이게 가장 안정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잘못 만들면 구조가 아예 달라지겠죠. 그죠? 구조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구조가 CD를 측정해 보니까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 말은
구조가 달라진 이 단백질은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 안정되지 못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만든 거, 내일 만든 거, 한 달 후에 만든 거, 이 CD 스펙트럼이 달라지면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르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CD 서큘러 다이크로이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뭐 중요한 물리적인 걸 이해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구조로 측정을 하고 측정에 의해서 나온 게 다음과 같은 형태고, 얘들은 서로가 컴포넌트, 각각의 컴포넌트를 구분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힘들기 때문에 서큘러 다이크로이즘 같은 경우는 여러 단백질, 똑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단백질들 비교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이 CD 그래프가 똑같으면 똑같다라고 판단하고 달라지면 구조가 다르다고 판단하고, 근데 구조가 달라졌다 그러면 얘들은 스테빌리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사용을 하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펙트로포토미터의 일종이고 빛을 이용한 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P는 뭐냐면 시료를 프레임, 엘렉트로스멀 전기로나 플라즈마 등으로 원자화시켜 생성된 기저 상태의 원자 전기의 특정한 파장빛을 조사하여 일어나는 원자의 흑광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우리 원자들이 그냥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서로 엉켜져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케미칼을 한번 해봅시다. 케미칼 만약에 벤젠이라고 이렇게 에탄올이라고 생각합시다. 에탄올이죠. 이거 에탄올을 아주 높은 프레임이나 전기로 또는 플라즈마를 하게 되면 이거는 CC 두 개랑 O 하나랑 H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H가 6개 이렇게 다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분리된 어떤 특정한 물질들의 빛을 조사했을 때 얘들이 흡수하는 뭔가를 측정하는 게 IC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게 에탄올이 있으면 그냥 에탄올 이제 구조 자체가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업소션을 읽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ICP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하이드롤리시스 각각의 원자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흑광을 보는 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단백질이든 뭐 몰레큘이든 우리가 빛을 조사할 때는 그 분자 형태의 물질에다가 빛을 조사하고 흑광을 측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에너지의 뭐 플라즈마 프레임 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자화를 시킨 다음에 걔들에게 흑광을 주고 여기서 보이는 흑광 현상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ICP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ICP 매스가 있어요. ICP 매스가 있는데 대신 흑광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원자 상태로 만든 다음에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로 뭘 할 때 사용하냐면 전이원소 등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트랜지션 스트론튬이라고 생각합시다. 얘들을 프레임을 줘가지고 쫙 하면 스트론튬 하나가 원자가 나와요. 그래서 얘들의 무게를 측정하게 되면 스트론튬이라고, 우리가 그 트랜지션 메탈들은 무게를 쉽게 측정할 수 있잖아요. 무게만 측정하면 이게 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주로 ICP-MS를 한 두세 번 사용하긴 했는데, 이렇게 ICP라는 말은 인덕티브 커플드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원자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용해서 스펙트로포토메트리, 그러니까 흑광을 주게 되면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형태를 분석하는 게 ICP-5. 거기다 이제 매스를 달아주게 되면 또 다른 질량을 측정해서 좀 더 쉽게 어떤 물질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인텐시티에 따라서 양을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존하는 이온의 방해가 좋고 선택성이 좋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금속에 70여 종의 고감도 분석에 이용된다. 그러니까 ICP 같은 경우는 금속들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분홍색들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ICP를 측정할 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스펙트럼 방해. 그러니까 시료 중에 OHCN 라디칼 C2 분자 존재 시 원자와 가정에서 분자성 물질이 생성되어 덜분 흡수돼.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우리가 플라즈마를 줘가지고 분자화 하는데 분자화 안 되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남아 있으면 얘들이 또 어떤 특정한 파장들 넓은 범위의 업소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원하는 그 분석을 원하는 금속 이온만이 업소션을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스펙트럼, 그러니까 UV를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만약에 스트론튬을 분석하고 싶어서 이제 원자화를 했어요. 근데 얘들이 원자화되지 않고 남았어. 그러면 얘는 뭐 예를 들면 스펙트럼이 여기서 흡수를 하면 얘들은 이제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측정하면 내가 원하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방해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방해하게 되면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화학적 방해, 그리고 저휘발성 물질이 생성이 되면 그러니까 저휘발성 물질은 뭐예요? 날아가지 않는 물질들이죠. 그러니까 원자가 덜 되는 물질들이 생성이 되면 얘들은 똑같이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럴 때는 온도를 높이거나 EDTA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알칼리 금속을 분석할 시에는 분석물이 이온화가 됩니다. 이거는 뭐 나트륨 같은 경우 물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이온을 띠게 되면 그 ICP MS에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로 측정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온화된 거랑 이온화되지 않은 원자의 그 UV 스펙트럼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한쪽만 정확하게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얘들이 생겨버리면, 뭐 반반 생겨버리면 두 개가 또 섞여버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트륨이랑 나트륨 플러스 이온은 업소션하는 게 또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온화 억체제 같은 것들을 넣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루비디움이나 칼륨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이온하고 얘들은 그대로 남아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방해는 뭐 시료의 점도, 비중, 표면 장력 등 물리적 특성에 의한 간섭.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얘들은 그 어찌 보면 원소화를 조금 막아버리는 형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같은 경우는 점성을 나타주거나 비중을 낮추고, 표면 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표면 장력은 물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보다 더 높은 건 있지만 대략적으로 물이 표면 장력하면, 표면 장력이 문제다 그러면 대부분 다 물이에요. 그래서 물 대신에 이제 표면 장력이 떨어지는 메탄올이나 에탄올 또는 다른 솔벤트들을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로 원자한 다음에 파장을 주게 되면, 어떤 빛을 주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읽어서 안에 들어있는 전이원소나 금속원소가 뭔지, 그리고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타이타늄 323짜리를 쭉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타이타늄을 323.452 파장에서 측정한 결과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농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ICP, IS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타이타늄의 농도를 쉽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금속 원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금속을 원자화시킨 다음에 원자를 어떻게 플라즈마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아주 고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원자화시키는데, 뭐 그걸 방해하는 게 있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차지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타이타늄이라고 생각하면 타이타늄을 원소화시키고
원소화시키기 전에 농도를 1ppm, 5ppm, 10ppm 달리 해가지고 323나노미터를 측정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인텐시티가 나와요. 그러면 농도에 따라 인텐시티가 높아지니 농도를 역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타이타늄 농도를 1ppm, 5ppm, 10ppm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내가 원하는 샘플을 분석해 보니까 뭐 이거는 1이고 간단하게 5고 10이다. 근데 내가 원하는 미지의 샘플을 측정해보면 7.5가 나온다. 그러면 얘 농도는 7.5 ppm이 되겠죠.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근데 ICP 같은 경우는 주로 그 금속들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ICP AES 같은 경우는 그 빛을 줘가지고 흑광되는 것들을 파장해서 측정이 되는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ICP MS 같은 경우는 그냥 얘들을 이온화 시켜가지고 질량을 측정하면 그 인텐시티가 질량 분석기에서 나오는 인텐시티 또한 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량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ICP AES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ICP MS는 많이 사용해 봤어요. 한 두세 번 정도 사용해 봤는데 뭐 제가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분석을 요청하면 제가 요청했을 때 분석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그 우리 물 속에 있는 중금속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가장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전이온수를 측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측정하는 데는 당연히 여러분들 먹는 식수가 되겠죠. 식수 안에 뭐 예를 들면 중금속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중금속이 우리 피에 혈관을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물 안에 들어있는 금속을 주로 많이 측정하는데 그 금속을 측정하는 게 이 IC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료를 플라즈마 처리하여 600에서 1000K의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 원자가 바닥 상태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발광선 강도를 측정한다라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빛을 쪼우는 게 아니라 이 아주 높은 온도를 올리게 되면 원자가 되면서 그 원자도 에너지가 이 아주 높은 온도에서 에너지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들도 높아진 에너지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올 때 나오는 빛을 이렇게 측정했다라고 말하네요. 그러면 이 타이타늄 323은 타이타늄 같은 경우는 아마 323.451을 아주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스피시픽하게 발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